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뒷북치는 시댁에 뒤통수를 친 사연자님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삑삑하고 틀린 번호를 누르는 경고음을 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군가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틀리고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나 경비실 호출이 아닌 직접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람. 저는 노트북 덮개를 천천히 닫고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가득 낯익은 얼굴들이 찡그린 채 잡혔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제 키보다 더 큰 이민 가방 2개를 양옆에 끼고 서 있는 막내 시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드는 대신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쾅쾅쾅. 이제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진동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야,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번호 바꿨으면 바꿨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문 열어. 철제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미 전투태세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도어록이 해제되자마자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겠네. 너는 시어미가 왔는데 문 하나 여는 게 그리 오래 걸리냐? 귀에 뭐 박았어?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누르신 거예요? 옳게,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다리 아프시다잖아. 야, 막내야, 너 뭐하니?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짐부터 넣어. 시누이는 제 질문을 가볍게 무시하더니 제 어깨를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운동화를 신은 채로요. 시누이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 검은 흙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신발 벗으세요. 그리고 짐이라니요? 저 큰 가방들은 다 뭡니까? 들어가서 얘기하자. 목 탄다. 물 좀 다오. 아?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며느리가 서 있으면 집을 받아들어야지.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 시어머니는 신고 있던 낡은 단화를 벗어던지듯 현관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굽에 붙어있던 말라 비틀어진 껌딱지가 타일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껌딱지를 잠시 응시하다가 뒤따라 들어오는 시동생을 막아섰습니다. 도련님, 잠깐만요. 그 캐리어 바퀴 닫고 들어오세요. 밖에 비 왔었나요? 바퀴에 진흙이 그대로네요? 아, 네, 형수님. 죄송해요. 이게 시외버스 짐칸에 실었다가 꺼내서. 시동생이 쭈뼛거리며 물티슈를 찾으러 주머니를 뒤적거릴 때 이미 거실 소파에 앉은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야, 그냥 들어와. 옳게 너 진짜 유난이다. 바닥이야 닦으면 되지. 애 기죽게 현관에서 뭐하는 짓이야? 우리 막내 서울대 갈 귀한 몸이야. 그런 허드렛 일 시키지 마. 저는 시동생이 들고 있던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버텼습니다. 제 집 바닥입니다. 닦는 것도 제가 닦고요. 도련님, 현관에는 물티슈로 바퀴 다 닦고 들어오세요. 안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제 서늘한 눈빛에 시동생은 시누이의 고함에도 불구하고 쭈그리고 앉아 바퀴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거실로 들어와 시어머니와 시누이 맞은편 1인용 암체어에 앉았습니다. 이제 설명해 주시죠.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무슨 일이긴. 내 아들 집 내가 오는데 이유가 필요하냐? 이번에 우리 막내 고3인 거 알지? 시골 공기가 좋긴 한데 공부하기엔 영 분위기가 안 잡혀서 말이다. 서울 학원가도 가깝고 너네 집이 조용하니 공부하기 딱 좋겠다 싶어서
데리고 왔다. 데리고 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잠시 들르셨다는 건가요? 아휴, 옳게. 말귀 좀 알아들어. 수능 때까지 여기서 지내게 하겠다고. 엄마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와서 밥 해주고 뒷바라지 할 테니까 옳게는 그냥 방 하나만 내주면 돼. 방 하나요? 저희 집에 남는 방 없는데요? 방이 왜 없어? 안방 널찍하니 좋더만. 킹사이즈 침대 들어가고도 책상 2개는 놓겠더라. 거기 비워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님방도 아니고 안방을 내놓으라니요? 어머니, 안방은 저랑 남편이 쓰는 침실이에요. 부부 침실을 고3 도련님한테 내주라는 말씀이세요? 부부? 흥, 웃기고 있네. 네 남편 바빠서 집에 들어오는 날도 며칠 안 되잖아. 독수공방하는 주제에 넓은 안방 차지하고 있으면 뭐해? 기만 세지지. 집안에 남자가 셋인데 기 가장 센 놈이 안방을 써야 집안이 일어나는 법이야. 막내 서울대 가면 너한테도 얼마나 큰 자랑이냐? 너 학벌 콤플렉스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맞아. 옳게 고졸이라며. 솔직히 남편 덕에 이런 아파트 사는 거잖아. 양심이 있으면 시댁 식구들한테 보답을 해야지. 1년 딱 눈 감고 시동생 뒷바라지 해. 그게 도리야. 시누이는 말을 마치며 식탁 위에 있던 제 영양제통을 멋대로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거 비싼 거네? 옳게 혼자 이런 거 먹니? 엄마 하나 드려야겠다. 야, 이거 챙겨놔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양제통을 시누이 손에서 낚아채듯 가져왔습니다. 이거 처방받은 약이에요.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님, 남편 덕에 산 아파트요?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이 집 결혼할 때 친정에서 제 명의로 해준 겁니다. 제출 한 푼 없이요. 어허, 말대꾸 따박따박 하는 거 좀 보게. 명의가 네 거면 뭐해. 결혼하면 네 돈 내 돈 없는 거야.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오는 돈으로 관리비 내고 밥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럼 이 집 지분의 반은 내 아들 거고 내 아들 거면 내 거지. 어디서 법 따지고 들어? 남편 생활비요? 지난달부터 생활비 끊긴 지 오래됐는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더 큰 목소리로 윽박지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사내 놈이 밖에서 큰일 하다 보면 돈 좀 못 갖다 줄 수도 있지. 그걸 쪼아댔냐?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정을 못 붙이고 밖으로 돌지. 다 네 탓이다. 잔말 말고 방이나 비워. 막내야, 너 짐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라. 형수 옷가지들은 대충 거실로 빼고. 현관에서 바퀴를 다 닫고 엉거주춤 서 있던 시동생이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건 좀 아니잖아. 형수님 허락도 없이 안방을 어떻게 써. 나 그냥 독서실 다닐게. 야, 너 정신 안 차려? 독서실비가 한두 푼이야? 여기 공짜 독서실 놔두고 왜 돈을 써? 그리고 형수 눈치 볼 거 없어. 이 집 가장은 둘째고 엄마가 결정하면 따르는 거야. 들어가, 빨리. 시누이가 시동생의 등짝을 떠밀었습니다. 시동생은 밀려나듯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앞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대신 짐 푸는 순간 주거침입죄 성립되는 건 아시죠? 주거침입? 가족끼리 무슨 놈의 주거침입? 경찰 불러봐라. 누가 이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죄인지 시어머니 쫓아내는 게 죄인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밥은 있냐? 오다 보니 배고프다. 아유, 냉장고 꼬라지 봐라. 반찬통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이건 뭐냐? 곰팡이 핀 치즈?
그거 블루치즈예요. 원래 그렇게 생긴 겁니다. 썩은 걸 돈 주고 사 먹어? 에이, 내가 가져온 김치랑 장아찌 좀 넣어둬야겠다. 야, 이거 다 꺼내라. 공간 없다. 시어머니는 냉장고에 있던 제 샐러드 드레싱 병들과 유기농 주스들을 식탁 위로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쉰내나는 김치통을 넣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옳게 밥 좀 해. 찌개랑. 우리 오느라 고생했으니까 고기 반찬도 좀 하고. 냉동실에 소고기 있네. 이거 구워. 시누이는 냉동실에서 소분해둔 한우 안심팩을 꺼내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꽝꽝 언 고기가 스테인리스 싱크대 볼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 싱크대에 던져진 고기를 다시 집어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식사 준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뭐? 못 들으셨어요? 나가시라고요. 이게 미쳤나? 야, 너 지금 누구한테 명령이야? 형님이야말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제 집입니다. 형님 집 아니고요. 어머님 집도 아니에요. 남편 집? 더더욱 아니고요. 호의로 차 한 잔 드리고 보내려고 했는데 도를 넘으시네요? 호의? 야 이년아, 내가 네 시엄이다. 하늘 같은 남편을 낳아준 사람한테 호의? 네가 교육을 못 받아서 위아래가 없구나.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너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시어머니가 고무장갑을 낀 손을 들어 올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손에는 붉은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치세요. 여기 거실에 CCTV 있는 거 아시죠? 폭행죄 추가되면 합의금만 올라갑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거실 천장 구석에 달린 홈카메라를 발견한 시누이가 황급히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참아. 요즘 것들은 독해서 진짜 신고해. 말로 해, 말로.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내 아들놈은 밖에서 개고생하는데 며느리란 년은 집구석에서 CCTV나 달아놓고 시댁 식구 감시하고 있어? 너 내가 당장 아들한테 전화해서 다 이를 거다. 이혼당하고 싶어 환장했지?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뚜르르, 뚜르르.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애가 바쁜가 보네. 안 받을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둘째가 너 피하는 거 아니고? 아니요. 지금 전화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그 상황을 만들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빼서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아까 도련님 서울대 보낸다고 하셨죠? 서울대 가려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는 것도 아시나요? 뭐? 범죄 기록? 지금 우리 막내 협박하니? 협박이 아니라 팩트체크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행동들 주거침입에 재물손괴 그리고 조금 전 위협까지 다 기록되고 있어요. 도련님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조용히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야, 웃기지 마. 가족끼리 무슨 범죄야. 법이 그렇게 우스워? 경찰이 와도 가족 문제입니다 하면 그냥 가. 너 드라마 너무 많이 봤구나. 시누이가 비웃으며 식탁 위에 놓인 사과를 집어 옷에 슥슥 문지르더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은
법을 드라마로 배우셨나 보네요. 형님 말씀대로 경찰이 가족 일에 개입거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가족일 때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가족이지 남이냐? 글쎄요. 서류상으로 남이 된 지 좀 됐는데 남편이 말씀 안 드리던가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방에서 짐을 풀다 말고 나온 시동생이 방문을 잡고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과를 씹던 입을 멈추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뭐? 서류상으로 남?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딸깍 하는 금속 장식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앉으세요. 다리 아프시다면서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게 많으니 편하게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그리고 도련님. 저는 안방 문 앞에 서 있는 시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짐 풀지 말고 다시 싸세요. 이 집에서 나가는 건 어머님과 형님뿐만이 아닐 테니까요. 시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첫 번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신고 접수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종이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남의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건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A4 용지 한 장. 법원 직인이 찍힌 이혼 신고 접수증과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그 종이 쪼가리가 만들어낸 정적은 생각보다 길고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노안 때문에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글자를 더듬더듬 읽어내려가던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습니다. 옆에서 훔쳐보던 시누이가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이거 뭐야? 너네 이혼했어? 언제?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날짜 보세요. 접수는 6개월 전, 숙려기간 끝나고 최종 신고한 게 지난달입니다. 법적으로 남남된 지 한 달 넘었어요. 이 미친년이 어디서 가짜 서류를 들이밀어? 우리 아들이 이혼을 해? 걔가 너 같은 걸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이혼? 웃기지 마라. 시어머니는 서류를 구겨서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힘없이 제 가슴팍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믿기 싫으시면 구청에 전화해 보세요. 아, 전 남편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겠네요. 아까부터 전화 안 받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전처집에 엄마랑 동생 보낸 게 쪽팔려서 못 받는 걸 테니까요. 옳게. 아니 너 진짜 웃긴다. 이혼했으면 했지. 왜 우리 오게 놔뒀어? 우리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야? 오게 놔둔 적 없는데요. 비밀번호 누르고 무단 침입하신 거 그쪽 분들이죠. 그리고 제가 이혼 사실을 왜 그쪽한테 보고해야 하죠? 아드님 단속은 어머님이 하셨어야죠. 저는 바닥에 구겨진 서류를 줍지 않고 발끝으로 툭 찼습니다. 그리고 소파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장 찍은 이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단순히 성격 차이? 그런 시시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시간을 정확히 6개월 전 어느 금요일 밤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주말 골프 회동이 있다며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모임이라며 골프웨어부터 최고급 양주까지 챙겨나갔죠. 저는 그가 떠난 뒤 안방 침대에 누워 OTT 드라마를 보다가 남편이 두고 간 구형 아이패드가 충전기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평소 기계치인 남편이 클라우드 동기화 설정을 제대로 할 리 없었으니까요. 잠금 패턴은 0000. 너무나 안일한 보안의식이었습니다. 사진 앱을 열자마자
불과 3시간 전에 찍힌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강원도 골프장이 아니었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 수영장이었죠. 사진 속 남편은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을 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비키니를 입은 낯선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낯이 익었습니다. 남편 회사 격리부 대리 김미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건 그 불륜 사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첩 스크롤을 조금 더 올리자 캡처된 문서 이미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서, 담보물, 본인 아파트, 신청인란에는 남편의 이름이, 그리고 담보 제공자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인감증명서 사진까지 찍혀 있더군요. 남편은 제 인감을 도용해 제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으려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전화에 소리를 지르는 대신 주거래 은행 지점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점장님, 저 지안이에요. 제 명의 아파트에 담보 제공 금지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 인감 변경 신고할 거니까 기존 인감으로 들어오는 모든 서류는 반려해 주세요. 네, 지금 당장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흥신소를 먼저 찾았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남편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투자라는 명목으로 끌어다 쓴 사채만 1억이 넘었고 회사 공금 5천만 원을 횡령해 주식 선물 옵션에 손을 댔다가 깡통을 찬 상태였습니다. 상간녀 김미영과는 단순한 불륜 관계를 넘어 횡령을 공모한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선택해. 지금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몸만 나갈래? 아니면 횡령이랑 사문서 위조로 경찰서 갈래? 회사 감사팀에 이자료 넘어가면 오빠 인생 끝나는 거 알지?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집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꾼 뒤였습니다. 저는 회상을 마치고 태블릿 PC에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컴컴한 반지하 방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지난주 흥신소 직원이 촬영해 보내준 영상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영상 속 장소는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주병들, 그리고 라면 냄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야, 김미영, 너 카드 한도 남은 거 없어? 담배 사게 10,000원만 줘봐. 미쳤어? 내 카드도 정지된 지 오래야. 오빠가 퇴직금만 안 날렸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잖아. 그년한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등신이 어디서 큰 소리야? 시끄러워. 너 때문에 횡령 걸려서 잘린 거 아니야. 아씨,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할까? 꿈 깨. 네 엄마 땡잔 한 푼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차라리 네 동생 대학 갈 돈이라도 빼돌리던가. 영상을 보던 시어머니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뭐냐? 내 아들이 회사 이사라며. 연봉이 1억이라며. 1억은 빚이고요. 회사에서는 3개월 전에 해고당했습니다. 횡령금액 변제하는 조건으로 형사 고소만 면했고요. 퇴직금? 그거 횡령금 메우는데 다 들어갔어요. 지금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이라 제 명의 집에 얼씬도 못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둘째가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곧 강남으로 이사 간다고.
그때 애들 데리고 놀러 오라고. 허세죠. 형님도 아시잖아요. 허세 심한 거. 그 허세 믿고 여기까지 짐 싸들고 오신 거고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소파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천하가 무너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까 막내 도련님 서울대 보낸다고 하셨죠? 그것도 사실 확인해드릴까요? 저는 안방 문 앞에 굳어서 있는 시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면 고름을 다 짜내야 했습니다. 도련님, 가방에 든 거 책 아니죠? 형수님, 꺼내봐. 도련님이 직접 보여드려요. 시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민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수학의 정석이나 영어 단어장이 아니었습니다. 석고상, 붓세트, 아크릴 물감, 그리고 캔버스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책은? 문제집은 어디 가고 웬 붓이 나와? 도련님 미술이에요. 어머니, 그것도 아주 잘해요. 지난 1년 동안 저한테 몰래 용돈 받아서 미술학원 다녔고요. 이번에 서울에 있는 미대 수시 합격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그거 어머님 혼자 꾸신 꿈이에요. 뭐라? 미대? 환쟁이? 야 이놈아,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너 판검사 만들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뭐? 그림을 그려?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달려들어 등짝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은 반항 한번 못하고 맞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싫어. 형처럼 되기 싫다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형 꼴 나면 어떡해? 나 그림 그릴 거야. 형수님이 내 재능 알아봐 줬어.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대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집 형편에 무슨 미대야. 옳게, 네가 얘 꼬드겼니? 꼬드긴 게 아니라 지원해 준 거죠. 재능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학비 걱정은 마세요. 장학생으로 붙었으니까. 문제는 도련님이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남이 됐으니까요.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시누이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시동생은 구석에서 훌쩍거리고 있었죠.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자, 상황 파악 다 되셨죠? 1. 저는 이혼했고 이 집은 100% 제 소유입니다. 2. 어머님 아들은 빈털터리에 상간녀랑 반지하 살고 있습니다. 3. 막내 도련님은 서울대 갈 생각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네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못 나간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일명 배째라 시전이었습니다. 네가 우리를 속였어. 이혼을 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짐 다 싸들고 올라왔는데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라 말아야?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죽이려면 죽여라. 맞아. 우리 갈 데 없어. 엄마 시골집 전세 내놓고 보증금 받아서 올라왔단 말이야. 그 돈 둘째가 가져갔고. 아, 그 보증금 3천만 원이요? 그거 오빠가 빚 갚는 데 쓴 게 아니라 상간녀 명품 가방 사주는 데 썼던데요. 카드 내역서 보여드려요? 뭐라고? 그리고 갈 데가 없기는 왜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오빠 사는 반지하. 주소 적어드릴게요. 거기 가서 사세요. 가족끼리 오손도손 좋겠네요. 저는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테이블 위에 붙였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해서 보안업체 직원 불렀습니다. 5분 뒤에 도착해요. 제 발로 나가실래요? 아니면 건장한 남자들 손에 끌려 나가실래요?
아, 참고로 그분들 아주 험악하게 생기셨던데. 띵동. 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제복을 입은 보안업체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누이의 비명과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이 지루한 막장 드라마의 엔딩 크레딧을 올릴 시간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보안업체 직원 2명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키 185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팀장급 직원과 날카로운 인상의 보조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의 군화 같은 워커가 현관 타일을 밟으며 내는 묵직한 소음이 거실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고한 본인입니다. 네, 호출 받고 왔습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이분들 제 허락 없이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셨고요. 제가 퇴거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응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저기 바닥에 깨진 화장품과 오염된 러그 보이시죠? 재물 손괴 상황도 있습니다. 저는 바닥에 드러 누워있는 시어머니와 소파에 앉아 사과를 씹던 시누이를 손바닥으로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안 요원들의 덩치에 잠시 움찔하는가 싶더니 이내 더 큰 목소리로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네. 깡패를 불렀어? 깡패를? 내 아들 집에서 내가 쉬겠다는데 이게 무슨 폐륜이야? 보안팀장은 익숙하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찬 보디캠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빅하는 전자음이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여기 거주자분 요청으로 출동했습니다. 법적으로 소유주가 명확한 공간에서 퇴거 요청을 거부하시면 형법상 퇴거 불응죄가 성립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 바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 대동에서 현행범으로 인계해드릴까요? 아니, 아저씨, 우리가 남이에요? 가족이라니까요? 가족끼리 좀 싸울 수도 있지. 무슨 경찰이에요. 그리고 이 집, 내 남동생 명의도 섞여 있다고요. 시누이가 먹다 남은 사과를 테이블에 던지며 대들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정정해 주었습니다. 팀장님, 이분들 제 가족 아닙니다. 전 남편의 모친과 누나일 뿐이고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입니다. 그리고 집 명의는 100% 제 단독 명의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시켜 드릴까요? 확인 필요 없습니다. 거주자분 진술 확보했고요. 선생님들, 지금부터 5분 드립니다. 5분 내로 짐 챙겨서 자진 퇴거 안 하시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모시겠습니다. 신체 접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안팀장이 손목시계를 들어 보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 단호함에 시누이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바닥에 누운 제 눈알만 굴리며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징역, 벌금 같은 단어들이 주는 공포감이 시어머니의 권위라는 망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한 시누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 알았어. 나가면 될 거 아냐. 더러워서 나간다, 더러워서. 엄마, 일어나. 여기서 일해봤자 저 독한 년 눈 하나 깜짝 안 해. 일단 나가서 둘째한테 다시 전화해보자. 시누이는 바닥에 내팽개쳐진 보따리들을 거칠게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내 팔자야. 아들 하나 믿고 서울 올라왔더니 며느리한테 쫓겨나는 신세라니. 두고 보자. 내 아들이 성공만 하면
너부터 가만 안 둘 거다. 그들은 씩씩거리며 짐을 쌌습니다. 안방에 풀어놓았던 시동생의 이민 가방도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행동이 묘했습니다. 안방 화장대와 욕실을 들락거리며 제 물건들을 슬쩍슬쩍 가방 빈 구석에 쑤셔넣는 모습이 제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잠깐만요. 짐 검사 좀 하겠습니다. 뭐? 야, 사람을 뭘로 보고 우리가 도둑이야? 내 집 내가 챙겨가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형님 손버릇 나쁜 거 제가 한두 번 겪나요? 예전에 명절 때 제 진주 귀걸이 차고 가셨다가 실수였다고 돌려주신 적 있죠? 이번엔 실수 안 하시게 제가 미리 봐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가방 좀 열어봐 주세요. 보안팀장이 시누이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낚아채 테이블 위에 쏟았습니다. 우르르. 내용물이 쏟아지자 시누이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반찬통들 사이로 제 욕실에 있던 최고급 호텔 수건 5장, 뜯지도 않은 수입 치약 세트,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었던 예비용 명품 선글라스 케이스가 굴러나왔습니다. 아니, 저게 왜 저기 들어있냐? 그러게 말이에요. 제 선글라스가 발이 달려서 형님 가방으로 들어갔나 보네요? 아니, 그게 내가 헷갈려서 우리 건 줄 알고. 그리고 수건 저거 몇 푼이나 한다고 쪼잔하게. 그냥 좀 주면 덧나니? 너 돈 많잖아. 돈 많으면 도둑질 당해도 웃어야 하나요? 이거 절도 미수인 거 아시죠?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물건 두고 조용히 나가실래요? 시누이는 입술을 깨물며 훔칠 물건들을 다시 테이블 위에 던져놓았습니다. 에이씨, 안 가져가. 저도 안 가져.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짐을 챙겨 나오던 시동생이 쭈뼛거리며 제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누나, 죄송해요. 엄마랑 누나가 이래서 정말 죄송해요. 이거... 시동생은 스케치북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연필로 정밀하게 묘사된 제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전부 치느라 힘들어서 마루에 앉아 졸고 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작게 고마운 형수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 미대 합격한 거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나중에 성공하면 꼭 갚을게요. 저는 잠시 멍하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댁에서 유일하게 사람 냄새가 나는 존재. 하지만 지금 약한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돌려주지 않고 제 옆에 두었습니다. 그림은 내가 가질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 살아. 네 형처럼 되지 말고. 시동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터덜터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짐 정리가 끝나고 현관으로 나가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무언가 생각난 듯 멈춰섰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그냥은 못 가겠다.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제대로 했냐? 너 돈 잘 번다며. 이 아파트 값도 꽤 올랐을 거고. 우리 아들 몫으로 위자료라도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 걔가 빈털털이라는데 네가 다 뺏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역시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망했다는 사실보다 아들이 챙기지 못한 돈이 더 아까운 사람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에서 꺼낸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정산하려고 했어요. 잘 말씀하셨네요. 자, 여기 가져가세요. 전 남편 몫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손이 탐욕으로 떨렸습니다. 그래, 역시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얼마나 들었냐? 한 1억은 되냐? 시어머니는 급하게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현금 다발도 수표도 아니었습니다. 붉은색 압류 딱지가 붙은 채무변제 독촉장과 구상권 청구 소장 수십 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빚쟁이 편지? 네, 전남편 빚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전남편 대신 갚아준 횡령금 5천만 원, 그리고 제 명의 도용해서 끌어다 쓴 사채이자 대납분, 거기다 결혼 생활 중 오빠가 제 카드로 긁고 안 갚은 카드값까지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뭐? 야, 부부 사이에 무슨 빚이야. 같이 살면서 쓴 돈이지. 천만에요. 여기 각서 보이시죠? 상기 채무는 본인의 도박 및 유흥비 탕진으로 발생한 개인 채무임을 인정하며 이혼 시 배우자에게 전액 변제하겠다. 공증까지 받아둔 완벽한 법적 문서입니다.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 지킬 수 있었던 건 전 남편이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대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이에요. 즉, 어머니 아들은 빈털터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1억 2천 상태로 쫓겨난 겁니다. 마이너스? 빚이 1억이 넘는다고? 네. 그리고 어머님, 그거 아세요? 오빠가 그 빚 갚겠다고 어머님 시골 땅 담보로 잡으려다가 실패한 거. 아마 지금쯤이면 제 이금융권에서 어머님한테 연대보증 서달라고 전화가 갈 수도 있겠네요. 오빠가 어머님 인감도장 위치를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이 썩을 놈이 지 어미 땅까지 팔아먹으려고 해?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지켰는데. 그러니까 얼른 가보세요. 반지하 방에 가서 아드님 잡으셔야죠. 딴 생각 못하게. 여기서 저랑 시간 낭비하실 때가 아닙니다. 보안팀장이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이동하시죠. 시간 다 됐습니다. 방강제로 쫓겨난 그들은 현관문 밖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꺾어 신었고 시누이는 진보다리를 질질 끌며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야, 너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가 다시는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다시 볼 일 없어요. 법원에서는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오빠 상대로 민사소송 걸 예정이라서요. 그때 증인으로 나오시든가요. 저는 현관문 틈 사이로 마지막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까 적어둔 남편의 반지 앞방 주소가 적힌 메모지였습니다. 택시 타고 가세요. 버스 타기엔 짐이 너무 많네요. 택시비는 알아서 하시고요. 메모지가 시누이의 발치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 내렸습니다. 복도에 널브러진 짐 보따리와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제복 입은 보안 요원들을 보며 주민은 놀란 토끼 눈을 했습니다. 어머, 지한씨, 무슨 일이에요? 이분들은... 저는 아주 우아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이웃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상인들이 잘못 찾아와서 난동을 좀 부리네요. 걱정 마세요. 곧 정리될 겁니다. 잡상인. 그 단어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다 못해 기괴하게 변했습니다. 평생 며느리 위해서 군림하려 했던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잡상인 취급을 당하는 굴욕. 뭐? 잡상인? 야, 내가 네 시어미다. 시어미. 문 닫아주세요, 팀장님. 시끄럽네요.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두꺼운 방화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지만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도어록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닥에는 김치국물 자국과 깨진 화장품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퀴퀴한 땀 냄새와 메주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았습니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추가로 원하시는 조치 있으십니까? 아니요.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돼요. 아,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당분간 단지 입구에서 저 사람들 출입 통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관리실에 차량 번호랑 인상착의 등록해 두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보안 요원들이 돌아가고 저는 홀로 넓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전쟁 같았던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풀릴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 힘이 쏟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김치 국물을 물티슈로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그 난장판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이 사진들은 나중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아주 유용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다시 켰습니다. 화면 속 남편, 아니 전 남편은 여전히 컵라면 국물을 마시며 상간녀와 티격태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 배달 갈 시간이야. 네가 싼 똥들 네 엄마랑 누나가 들고 가고 있으니까. 저는 태블릿 화면 속 전 남편에게 건배하듯 식은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대해.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니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전 남편. 아마도 쫓겨난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전화해서 상황을 전했겠지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신 거부 버튼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어머님이랑 형님 네 자취방으로 보냈어. 김치랑 반찬 많이 싸우셨더라. 좁더라도 넷이서 껴안고 자면 따뜻하겠네. 아, 그리고 내 집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행복해라. 전송 완료. 이제 마지막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그 좁은 반지하 방에서 서로를 뜯어먹으며 파멸해가는 꼴을 확인하는 일.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일. 저는 깨진 화장품병을 빗자루로 쓸어 담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내쫓고 정확히 3시간이 지난 시각. 저는 거실 청소를 마치고 배달시킨 초밥 세트를 식탁에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막 젓가락을 들려던 찰나 식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 김미영. 저는 입가에 묻은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여보세요? 야, 너 미쳤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수화기 너머로 김용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 배경음으로 우당탕하는 소리와 익숙한 목소리들이 섞여 들렸습니다. 아이고, 좁아 터져라. 야, 너는 손님이 왔는데 물 한 잔을 안 주냐? 싹수가 노랗다 못해 썩었구나. 야, 이 여자 당장 내보내라니까? 우리 잘 데도 없는데 얘가 왜 여기 있어? 무슨 짓이라니요? 가족 상봉 시켜드린 건데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소리는 왜 질러요? 야, 여기가 무슨 난민수용소야? 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짐 보따리 싸들고 들이닥쳤다고 냄새나고 더러워서 미치겠단 말이야. 당장 와서 데려가. 안 데려가면 경찰 부를 거야? 부르세요. 경찰 오면 참 볼만하겠네요.
상간녀 집에 본처가 보낸 시댁 식구들이 쳐들어와서 난동 부리는 현장이라. 경찰들도 좋아하겠다. 아, 그리고 정정해 줄게요. 내 시어머니 아니고 네 예비 시어머니세요. 잘 모셔드려. 야, 이지안! 끊지 마! 야! 저는 가볍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초밥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광어 지느러미의 쫄깃한 식감이 오늘따라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관악구 반지하 빌라에서 벌어진 일은 훗날 도망쳐 나온 막내 시동생의 증언과 경찰 지구대에 근무하는 건너 지인을 통해 아주 상세하게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실평수 9평 남짓한 투룸 빌라. 그마저도 방 하나는 옷무덤과 잡동사니로 가득 차 사실상 거실경 큰 방 하나에서 생활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성인 남녀 넷이 엉겨붙었으니 사달이 안 날 수가 없었겠죠. 시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김미영의 머리채부터 잡았다고 합니다. 요망한 년, 네가 내 아들 꼬여내서 돈 다 말아먹었지? 내 아들이 어떤 놈인데 너 같은 근본 없는 것 때문에 이 꼴이 돼? 내 돈 내놔라. 내 아들 퇴직금 토해내. 아, 이거 나요. 할망구 진짜 힘만 세가지고. 오빠, 뭐해? 안 말려? 전 남편은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 담배만 피워대다가 결국 시누이에게 등짝을 맞았습니다. 야, 담배 좀 그만 피워.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 그리고 밥은? 우리 밥도 안 먹고 쫓겨난데 라면이라도 끓여봐. 김미영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라면이 어디 있어? 돈이 있어야 사 먹지. 오빠 돈 있어? 나 어제 편의점 알바비 받은 거 오빠가 다 가져갔잖아. 그거 내놓으라고. 아씨, 다 썼어. 도박빚 이자 갚느라 남은 거 없다고. 엄마 돈 좀 없어? 올 때 땡전 한 푼 안 들고 왔어? 돈? 이 미친놈아.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며느리 년이 다 뺏어가고 빈털터리로 쫓겨났는데. 너 믿고 서울 왔는데 밥 한 끼도 못 얻어먹는 게 말이 되냐? 결국 그날 밤 그들은 좁은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새우잠을 잤다고 합니다.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냉골 바닥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전남편, 그리고 상간녀가 서로의 살냄새와 발냄새를 맡으며 엉겨잤다는 이야기는 웬만한 호러 영화보다 더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진짜 파국은 일주일 뒤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던져놓은 미끼, 바로 시골 땅 문제가 터진 것이죠. 전 남편이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시골에 있는 시아버지 명의의 땅을 몰래 담보로 잡으려다 인감 위조 정황이 발각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여 시골에서 1톤 트럭을 몰고 서울 관악구 반지하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양반이라 소나기 힘이 장사였는데 뚜껑이 열린 시아버지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이 호로 자식아. 네가 인간이야? 감히 애비 눈에 흙도 안 들어갔는데 땅 무서에 손을 대?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지켰는데? 시아버지는 신고 있던 장화를 벗어 전 남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영상 너머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 땅 어차피 나 물려줄 거였잖아요. 지금 급한 불만 끄자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아이고, 영감, 참아요, 참아. 애 잡겠네. 서울까지 와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시모가 말리려 들자 이번엔 불똥이 시모에게 튀었습니다. 비켜, 이 여편네야. 당신이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 요 꼴 아니야. 막내 서울대? 웃기고 자빠졌네. 둘째 놈은 도둑놈 만들고 막내는 환쟁이 만들고 아주 집구석 잘 돌아간다. 아빠, 엄마 때리지 마. 그리고 아빠, 땅 절대 둘째 주면 안 돼. 나도 지분 있어.
둘째가 다 해먹게 놔둘 거야? 나 이혼하면 그 땅에 집 짓고 살 거라고. 좁은 반지하 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밥상을 엎고 전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전남편은 살기 위해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상간녀는 구석에서 어머 미개해 진짜 콩가루 집안이야 라며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시누이는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잡고 돈 타령을 했습니다. 결국 노인네가 난동을 부린다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전원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에 저는 아주 건조하고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저기 선생님, 여기 가족분들이 서로 쌍방폭행으로 난리인데 며느님 되십니까? 시아버님이 며느리 부르라고 난동을 피우셔서 신혼보증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들과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남남입니다. 시아버님이요? 전 시아버지일 뿐이죠. 그리고 제 전남편 신용불량의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일 텐데 신원조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 제보 덕분에 전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기소 중지건이 확인되어 바로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고령이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시모와 시누이는 서로 니 탓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했고요. 이것이 그토록 아들을 끔찍하게 위하던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난리통 속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을 차린 사람은 막내 시동생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시작되던 6월의 어느 날, 제 사무실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덥수룩하던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페인트가 묻은 작업복 바지를 입은 시동생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음료수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왔니? 얼굴 좋아 보인다. 형수님, 아니 누나, 잘 지내셨어요? 이거 오다 샀어요. 시동생은 수줍게 음료수를 내밀었습니다. 저 그날 형네 집 안 들어갔어요. 형수님이 주신 용돈 아껴둔 걸로 고시원 잡았거든요. 지금은 학교 근처에서 알바하면서 학교 다녀요. 그래, 잘했다. 거긴 사람 살 곳이 못 돼. 어머니랑 형님은? 연락 끊었어요. 엄마가 계속 학교 그만두고 공장 가서 돈 벌어오라고 해서 핸드폰 번호 바꾸고요. 형은 구치소 갔다가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미영 누나랑은 헤어지고 지금 배달일한대요. 엄마랑 누나는 다시 시골 내려갔는데 땅 문제 때문에 형이랑 소송 중이라고. 가족의 해체, 돈과 욕심으로 묶여있던 끈이 끊어지자 그들은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넌 그림 계속 그릴 거지? 네, 교수님이 제 그림 좋다고 이번 공모전에 내보래요. 누나, 저 진짜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요. 나중에 누나한테 받은 은혜 10배로 갚을 거예요. 10배는 됐고 나중에 전시회 하면 초대권이나 보내. 내 사무실에 걸어둘 그림 하나 사줄 테니까. 시동생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생활비 아니고 투자금이야. 나중에 네 그림값 오르면 그때 갚아. 이자 쳐서 받을 거니까 허투루 쓰지 말고. 시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썩은 밭에서도 꽃은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저 아이가 증명해 주길 바랐습니다. 1년 후,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퇴거 명령을 집행했던 그 아파트는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그 집에는 그들의 지저분한 흔적이 묻어 있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로 이사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주상복합입니다.
보안이 철저해서 잡상에는커녕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로비조차 통과할 수 없는 곳이죠. 어느 날 오후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습관처럼 SNS를 보다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지역 맛집 태그를 타고 들어간 게시물에 찍힌 사진 한 장. 허름한 국밥집 주방 한 구석에서 땀에 젖은 채 설거지를 하고 있는 늙은 여인,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서빙을 하다가 손님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여자, 시누이였고요. 여기 국밥집 서빙 아줌마 성격 진짜 대박. 주문 잘못 받아놓고 손님한테 화냄. 주방 할머니는 계속 욕하면서 설거지함. 다시는 안 옴. 저는 피식 웃으며 좋아요를 누르려다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내 관심 1초조차 아까웠으니까요. 전 남편 소식은 건너 들었습니다. 상간녀 김희영에게 빌붙어 살다가 결국 쫓겨났고 지금은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을 하다가 수배되어 도망다니는 신세라고 하더군요. 어쩌면 조만간 뉴스 사회면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대표님, 다음 미팅 준비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저는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네, 갈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이제 제 삶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은 사라졌습니다. 내 공간, 내 시간, 내 돈, 그리고 내 인생. 모든 것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의 세상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나의 완벽한 해방을 위하여. 잔을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바닥에 떨어진 김치 국물을 닦을 필요도 억지 소리에 대꾸할 필요도 없는 참으로 평온하고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